문제는 이제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성상이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아궁이 효과 혹은 또 굴뚝 효과라고 불리는 예. 그래서 주변으로서 이제 바람들이 이제 공기들이 자유롭게 유입이 되니까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커질 수 있는 어떤 요인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 부분 쪽으로의 어떤 방화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됐다면 사실은 저렇게 아궁이 효과가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급속하게 커지는 부분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덥지 않으세요? 예, 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아침부터 덥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아마 그것도 금세 더워지겠죠 아마도. 염소의 뿔도 녹인다고. 그러게요. 예, 날씨가 아마도 한낮에는 굉장히 많이 온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다가 요즘 보면은 화재 사건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전통적으로 여름은 더우니까 화기들 이런 것들 많이 안 쓰니까 불이 적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여름철 화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가을철보다도 여름철이 훨씬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이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이제 이 시기 이전에 7월 초쯤에는요. 급격하게 화재가 이제 증가를 해서 소방청에서도 화재 경계 이런 것들을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집중호우 장마가 끝나면서 앞으로 남은 무더위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이 시기에 당연히 이제 화재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생각하시고 좀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집중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 큰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관련 뉴스부터 한번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1층 주차장에선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곳곳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떤 아저씨분이 불이야 소리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불이랑 연기가 엄청 나고 있더라고요. 이 불로 60대 여성 2명과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20명 넘는 사람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수십 명도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1층에서 난 탓에 주민들의 대피가 쉽지 않았고 결국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좀 급격하게 연소가 됐고 그다음에 연기가 다량의 연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조금 많이 발생했다라고. 사고 다음 날 진행된 관계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1차적으로 전기 합선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 주차구역 천장에서 합선 흔적인 단락흔이 발견된 겁니다. 전선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불똥처럼 똑똑 떨어지다가 차에 이제 불꽃이 크게 떨어지면서 천장물이 차에 붙기 시작했죠. 국과수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천장 전선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보면은 3명의 주민이 이제 안타깝게 이제 숨졌고요. 주민 60명이 유독가스에 또 질식된 것 같아요.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건 경위, 사고 경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앞에서 보도된 바처럼요. 17일 날 오후 9시경이었는데요. 밤이었죠. 이 당시 이제 광명시 아파트의 이제 1층 주차장, 이 주차장이 이제 필로티라고 해서 외부에 개방된 형태의 주차장이었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고는 주민이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것들로 신고가 이제 되었는데요. 소방대는 현장에서 한 화재 도착한 이후에 한 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이제 발령을 하게 됐는데요. 대응 2단계가 어떤
뭐냐면 사실 실제로 그 관할 소방서에 이런 장비라든 인력들을 총 동원해서도 진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근 소방서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2단계 조치를 취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재는 약 한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됐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재로 인해서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들,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연기들이 계단실을 타고 다른 층으로 다 빠르게 확산이 되는 과정, 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사실 대피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3명의 사망자, 또 그리고 60여 명이 연기에 의한 부상 이렇게 이제 입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저런 화재가 일어나게 된 원인,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봤더니 단락흔인가, 뭐 천정에서 단락흔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단락흔이라는 게 뭐예요? 단락흔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재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할 때 전기적 요인의 이제 화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단락, 일반인 분들께서는 단락이라고 하면 용어가 좀 익숙치 않을 텐데 합선이라고 하면 아마 오히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선이 발생해서 이걸 이제 단락이라고 하는데, 이 단락이 발생했을 때 이 저항이 커지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 전선 부분이 녹거든요. 그럼 이 녹은 부분의 흔적들을 보고 이게 여기서 최초의 합선이 발생했구나, 단락이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현장에서도 천정 속의 전선 부분에서 이런 단락의 흔적들, 한마디로 전선이 용융된 상태의 이 모양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하세요. 불이 나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전선이 녹아서 이런 흔적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거 여쭤보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용융은하고 이걸 이제 용융흔이라고 하는데, 용융흔과 단락흔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락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극이 이제 합선이 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열에 의해서 이제 녹기 때문에요. 이 녹는 부분들의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 성상들이 화재에 노출돼서 천천히 녹으면서 발생하는 것과는 모양이 좀 다르고요. 또 여기에 조직에 대한 조직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식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정 속에서 최초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천정 속 화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반적인 화재보다는 훨씬 더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상당히 좀 빠르게 확산도 되고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 화재를 보면요, 이제 영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1층이 이제 좀 비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화재 진압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련한 영상을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먼저 보시죠. 불길이 시작된 아파트 1층 주차장.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의 현장 감식이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는 건물 1층은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집을 짓는 필로티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이처럼 기둥만 둔 채 사방이 뚫려 있는 형태여서 불이 났을 때 많은 공기가 유입돼 화마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둥 사이 공간으로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고 연기와 열기가 빠르게 외벽을 타고 퍼져가는 이른바 아궁이 효과가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2년 전 5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7년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모두 필로티 구조가 주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은 2014년에 준공돼 당시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없었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구조상 화재 확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불연 마감재 설치라든지 또는 방화구의 설치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게. 경찰은 화재 당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저게 필로티 구조 때문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게 사실 뭐 필로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1층의 외벽 부분을 이제 없애서 개방감 있는 구조로 해서 사실은 지하를 팔 수 없는 곳들이 이제 주차 공간으로도 혹은 또 다른 여유 공간으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건축적으로는 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구조기 때문에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돼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성상이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 설명드린 화면으로 나왔던 것처럼 뭐 아궁이 효과 혹은 또 굴뚝 효과라고 불리는 그래서 주변으로서 이제 바람들이 이제 공기들이 자유롭게 유입이 되니까 비어 있으니까 아마 더욱더 그러겠죠. 화재가 발생할 때 어쨌든 산소가 계속 소모가 되는데 여기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화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주변이 다 개방됐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화재가 커질 수 있는 어떤 요인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런 아궁이 효과, 혹은 또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잘 일어나려면 사실은 저기에 저 안쪽에 이제 계단실, 한마디로 계단이 굴뚝처럼 위쪽까지 쭉 이제 통으로 이렇게 이제 터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연기라든지 이 화염들이 들어가는, 한마디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거나 그쪽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가면 오히려 저런 아궁이 효과나 굴뚝 효과가 더 가속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 부분 쪽으로의 어떤 방화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됐다면 사실은 저렇게 아궁이 효과가 일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급속하게 커지는 부분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필로티 부분의 천정면까지 화재가 도달하면 천정면을 타고 이제 화염들이 옆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건물의 측면, 인면 쪽으로, 벽면 쪽으로, 저기도 보시면은 필로티에서 저 건물 앞쪽 부분으로 이제 화염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건물 외벽 부분이 이제 가연성 재료로 돼 있으면 벽면에 불이 타면서 건물이 수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전체 층이 화염에 휩싸이는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위험들은 사실 이전에 아까도 나왔지만 2017년도 제천 스포츠 화재 센터라든지 혹은 또 2014년에 이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이런 데서도 대부분 이런 위험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장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성능 기준들을 높인다든지, 또 그리고 또 이 필로티 구조는 대부분 필로티 안에 대부분의 건물에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입구 쪽에 대한 방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제도가 개선돼서 시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계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근데 필로티 부분만을 따로 한정해서 필로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 전체가 스프링클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또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라 하더라도요. 필로티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기에 노출돼 있는, 한마디로 옥 외에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스프링클러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는 그 안에 배관에 물이 차 있다가 물을 쏟아내주는, 불이 났을 때 물을 쏟아내주는 이런 설비인데요. 이 배관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얼었다 녹았다를 방법하면서 이게 동파가 돼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그게 지상 1층 스프링클러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옥 외에 있는 이런 이제 이 소화 설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동파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옥 외에 있는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보다는 화재의 인지도 좀 더 용이하고 또 진압을 위한 접근성도 좁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주차장의 경우에는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지만, 지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한계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과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를 화재 진압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런 것들을 꼭 무리해서 설치하게끔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필로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 집도 지금 저 필로티 구조인데 만약 1층에서 불이 났다. 필로티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떻게 대피해야 돼요? 일단 필로티 부분에서 불이 나서 계단실 쪽으로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건 계단실 쪽으로 혹은 또 이를테면 복도 쪽으로의 어떤 나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의 대피 요령처럼 일단 집 바깥에, 세대 바깥에 화재 상황들, 연기라든지 화염이 얼마나 많이 충만되어 있는지, 오염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연기가 자욱하거나 이미 화염이 노출된 상태라면 현관 바깥으로 나가시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현관문 자체가 대부분 방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문만 잘 닫으셔도 사실은 연기라든지 화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문 틈새로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문 틈새는 뭐 젖은 수건이라든지 뭐 이불 같은 것으로 잘 막으시고, 상대적으로 창가에 가까운 쪽 이런 쪽에서 이제 그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본인이 고립돼 있다라는 것들도 정확하게 알리시고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겠고요. 또 이렇게 버티다가 사실은 연기가 이제 계속 들어와서 더 이상 세대 내에서도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집 내에 있는 이를테면 이제 이 피난기구, 이를테면 왕관기라든지 또 이를테면 하향식 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피난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피를 시도하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화된 어떤 대피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림을 보면요. 옆에 면 자체가 검게 그르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심리적인 공포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안쪽, 계단 쪽으로 나갈래도 연기나 화염이 있고 창밖으로도 사실 연기나 그러니까요. 화염들이 보이면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어느 누구라도 저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침착하게 대응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창밖으로 뭐 뛰어내린다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계단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셨고요. 예, 계단 쪽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또 이럴 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는 야, 옥상으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미 연기가 계단에 꽉 차 있는 상태라면 옥상으로 가는 중에 유독가스를 마셔서 대부분 또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단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로나 밑으로 다 내려가는 것들, 올라가는 것들 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집 안에서 들어오는 연기를 최대한 잘 막고, 막는 것들. 최대한 예. 막고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름철에 이제 전기에 의한 화재 이것뿐만 아니라요.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되면은 뭐라고 하죠? 낙뢰라고 하죠. 낙뢰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낙뢰가 굉장히 빈번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아진 거예요? 어때요? 낙뢰 피해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실제로 2022년, 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들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불과 이제 최근 10년치의 평균보다도 한 40% 이상, 한 44%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는 한 해 동안 14만 5천여 건 정도의 이제 낙뢰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 그래프에도 보시다시피 7월, 8월에 낙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 시기가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랑 일치한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 여름철, 뭐 물론 수해라든지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낙뢰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간 동안에 전국에 약 한 2만 3천여 건의 낙뢰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을 보니까 2024년 8월 5일 날 하루만 낙뢰가 2만 6천여 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2만 6천 건이요? 예, 하루 동안에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여름철에 뭐 집중호우를 내리게 하는 이 이유도 이제 같은 이유인데 강한 고기압 그리고 또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또 좁은 띠 형태로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 낙뢰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낙뢰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벼락이잖아요. 네. 벼락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강도는 어떻습니까? 빈도는 그렇다고 하고. 네. 뭐 강도도 사실은 사실 50mA 이상 정도 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낙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치는 낙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0에서 50kW 정도 이 정도면 사실 미리암페어가 아니라 이제 킬로암페어니까 훨씬 더 강한 이제 이 낙뢰 이제 전류인데요. 이 정도라 그러면 뭐 집의 옥상이라든지 이런 가옥들 같은 것들도 물리적으로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16년에 서해대교에 이제 낙뢰가 떨어져서 이 교량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이런 이제 사고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강철 케이블 정도도 끊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열과 또 이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낙뢰의 강도 이렇게 우습게 볼 일은 아니고요. 실제로 건축물이라든지 송전선, 송전탑 이런 것들도 대부분 파괴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강한 낙뢰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상 이후 때문에 집중호우가 이제 잦아지면서 낙뢰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낙뢰 강도도 이제 강철까지 끊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일본에서는요.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 벼락을 맞아갖고 큰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저희 특파원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일본 나라현의 한 중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학생 6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운동장으로 떨어진 벼락에 맞은 겁니다. 雷は何回か鳴ったんですけど、1回だけ光ってすぐに音が鳴って耳元で手を叩かれてもうパーンってされているようなもう乾いた音でしたね。 이 학교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비슷한 시각 녹화된 영상입니다. 번쩍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때 낙뢰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당시 운동장에는 중학교 축구부, 고등학교 야구부 등 학생 110여 명이 체육 활동 중이었습니다. 쓰러진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명은 의식 불명,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3명은 팔,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축구부 담당 교사는 학생들과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강해지더니 천둥 소리가 났고 학생들이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낙뢰는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인 정난운에서 일어납니다. 春先においてもですね、こういった形で積乱雲が生じて大放電に至ることっていうのは、時々ある事例だと思います。 일본 언론들은 갑자기 찬바람이 불거나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이 다가오면 낙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건물 내로 이동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비 맞으면서 축구 한 적 많거든요. 시원하고 좋은데. 근데 아주 위험할 수도 아이고, 있습니다. 위험하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낙뢰 예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예, 실제로 이제 기상청에서 기상청이 이제 날씨를 예보해주는 날씨누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시면요, 10분 간격으로 해서 최근 60분 동안 낙뢰가 발생한 위치들을 식별할 수 있게끔 이제 실시간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서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언제든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호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난처럼 주의보나 경보 이런 체계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보 체계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런 발생 예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낙뢰 발생 예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6시간 이내에 특정 지역에 이런 낙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런 낙뢰 예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하진 않습니다만 낙뢰 예보가 있는 경우에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낙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뢰 친다 이런 예보를 좀 보고 그쪽 지역에서 운동을 하거나 특히 등산할 때도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등산 산에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낙뢰 예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보통 낙뢰 하면 벼락이 친다고 그러면 먼저 빛이 한번 쫙 오고 나서 1, 2, 3, 4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꽝꽝거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됩니까? 예, 일단 뭐 낙뢰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피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나 또 주변 지역의 다른 곳에서 낙뢰가 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낙뢰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좀 대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야외에 있는 경우라면 건물 안쪽으로 즉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큰 나무라든지 혹은 또 전신주라든지 이렇게 높은 것들에 가까이 있는 것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낙뢰가 떨어질 때 주변에 높은 지점, 높이 있는 것들의 끝으로 대부분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낙뢰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저기 그래픽이 나와갖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낙뢰가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자, 번개가 친 뒤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 마지막 천둥 소리 다음에 30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 낙뢰 예보할 때는 야외 활동 자제하고요.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대피, 나무 아래, 전신주, 물가 근처 가면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저기서 앞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나무라든지 전신주 같은 곳에 이제 낙뢰가 떨어졌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통전이 돼서 감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높은 나무라든지 전신주 근처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주변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물에 의해서 이제 전도가 되면서 이제 전기가 통하면서 사람한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넓은 계알지, 아까도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 낙뢰를 맞은 상황이 되는데요. 주변에 넓은 공터라든지 개활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이런 이제 낙뢰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이제 낙뢰를 맞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넓은 곳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높이를 갑작스럽게 어디로 대피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이라면 오히려 몸을 최대한 낮춰서 본인이 주변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오히려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천둥을 동반한 이제 폭우 이제 집중 쏟아지게 되면은 낙뢰뿐만 아니라 정전도 이제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통신 장비까지도 이제 정전이 되면서 이제 못 쓰게 될 경우가 많은데, 저희 KBS 기상센터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22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와 남마돌.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9만 6천여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정전 상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 등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물품을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이때 화재 위험이 있는 양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난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디딤돌 앱이나 전기 공급과 상관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스스로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정전 상황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 설비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중호우엔 통신이 두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는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지나 산간벽지의 경우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상황을 미리 알려 불통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통해 대피 등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자,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정전으로 인해 갖고 통신도 두절돼, 연락도 안 돼. 뭐 불도 당연히 이제 켤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휴대폰이 이제 안 되는, 통신이 단절되는, 두절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를테면 이제 이런 낙뢰에 의해서 송전 시설들이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런 낙뢰로 인해서 전파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휴대폰으로 계속 어딘가에 전화를 걸거나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잠시 꺼두시는 게 나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고립이 된 상황에서 사실 휴대폰이 유일하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켜놓는 것만으로도 계속 이 휴대폰은 뭐냐면 본인이 교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든요. 근데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신호를 더 자주 주고받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훨씬 더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휴대폰을 계속 켜놓고 있는 건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신이 재개되더라도 내가 구조 요청을 하거나 뭔가 도움을 받아서 연락을 해야 될 때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 단절이 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고 주기적으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켜보셔서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재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상용품으로 이런 단파 라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하나는 이렇게 통신도 안 되고 고립이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자꾸 이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려고 하시는데 특히 야간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이동을 하시는 것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높은 지역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가셔서 그 자리에서 계속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구조에는 더 효율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폭염 아니에요? 오늘 이제 대서, 염소의 뿔도 녹인다는 대서인데 이 폭염에 의해서 전기가 차단되거나 화재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먼저 뉴스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른 저녁인데도 아파트 전체가 깜깜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멈췄고 불이 켜진 것도 없습니다. 그제 저녁 경기도 군포시의 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가 정전됐다가 7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현재는 전기 공급이 정상화됐지만 밤사이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늘자 내부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탓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기가 끊기는 등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는데, 이런 여름철 아파트 정전 사고는 오래된 설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노후 설비가 높은 온도에서 계속 가동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일수록 정기 점검은 필수입니다. 열화상 진단을 통해 아파트 전기 설비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기 설비가 있는 수전 설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사용량을 줄인다면 정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최근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더운데요. 이제 푹푹 찌는 더운 여름인데 전기가 이제 나가버리니까요. 정전이 되니까 선풍기,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여름철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 뭐 불편함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상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더위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데 에어컨도 안 되고 또 선풍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더위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정전이 되면 대부분 또 단수도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단수도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이 뭐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 또 이를테면 재해약자인 이제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온열 질환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바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냉장고도 보면은 냉장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시적인 정전이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냉장고 안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될 테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정전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전기가 차단됐을 경우에 음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냉장고 안에 있더라도요, 온도 변화가 일정 부분 이제 정상적인 온도보다도 이제 일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증식을 하면서 식중독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전을 겪게 되는 상황들 미리 예보된 정전이라면 사실은 그 안에 음식들을 다시 이제 뭐 아이스박스라는 이런 데 옮겨 놓는 게 중요하겠고요. 갑작스럽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다시 전원이 들어온 이후에라도요. 음식들 섭취하실 때 상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전의 상황 여기에 대비해서요. 평상시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비상물품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전, 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캄캄해지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뭐 손전등이라든지 비상용품들 이런 것들 준비해 놓으신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식수, 당장 이제 뭐 씻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도 마실 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 또 이제 휴대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좀 잘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오히려 이제 여름철에는 너무 덥다 그러면 이 더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런 폭염이나 온열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비상 키트 같은 것들도 보면 그 안에 이제 손으로 쓸 수 있는 부채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